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죠.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으로 특정 상속인들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폐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해야 되느냐, 연 끊고 살았는데 상속하라고? 이런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자선단체 기부와 같은 공익적인 증여까지 반환하도록 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죠. 결국 헌재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건데요. 오늘 헌재 결정으로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봄나들이 사행시. 봄나들이 갈 때쯤 나도 차 바꿀까? 라는 생각. 들면 딱 KGM 토레스지. EVX까지 혜택이 팡팡. 4월 특별 혜택 토레스 24개월 무이자 할부또는 최대 200만 원 추가 할인. EVX 전트림 200만 원 이하까지. KGM 전시장에서. 선생님, 제 검진 결과는 괜찮나요? 퇴직연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럼 어쩌죠? AI 투자 제한부터 수익률 관리와 1:1 상담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관리하시죠.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 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의 올해 환경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송군 환경관리과 박명희 환경정책팀장 연결해보죠.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재산 관련 뭐 헌재 판결이 나왔는데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뭐 위헌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뭐 언뜻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요. 최대한 좀 간단하게 이게 어떤 판결이 나온 건지 간단히.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데요. 그 유류분 제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피상속인의 그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언을 할 때에는 일정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었을 때 내 아이 얘가 굉장히 귀여워서 다 주고 싶다, 얘는 안 주고 싶다 이래도 그런 일정 정도 제한이 돼서 아무리 미워도 자기 자식한테는 일정 상속을 해줘야 된다는 게 유류분 제도의 기본 취지입니다. 현행 지금 있는 헌법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2명 있어요. 내가 이제 1억의 재산이 있는데 1억인데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겨서 나 이거 첫째 애가 나는 좋으니까 첫째 애한테 1억 다 주겠다. 유언을 남겨도 이거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1억을 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도 못 받는 자식이 유류분권을 이제 그 권리 삼아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법정 상속은 이제 자식이 1:1이니까 거기에 2분의 1이 유류분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법정 상속액은 5천만 원, 5천만 원씩인데 나한테 적어도 유류분인 2,500억 권리는 있다고 하면서 그 다 받아간 자손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둘째 자식 선택 못 받은 둘째 자식은 그렇습니다. 1억의 재산에 대해서 최소한 2,500만 원에 내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유류분 제도. 그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죽을 때 내 돈 내 마음대로 막 상속 다 할 수는 없는 거군요. 현재. 그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폐륜적인 자식들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형제 자매도 막 남보다 더 못한 형제 자매도 있는데 예. 그 어떤 법이 강제해서 재산을 주도록 한 제도 유류분권 제도라서 네.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왔고 오늘에 있어서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권 제도는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늘 내린 결정은 쉽게 말해서 뭐 폐륜적인 자식 뭐 네. 이런 자식 내가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줄 수도 있다. 앞으로는 예, 그런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류분권은 자식,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 이렇게 인정이 되는 몇 가지 상속인들이 있는데 네. 딱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난 것은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권은 위헌이다. 라고 이제 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죠. 거예요. 예. 좀 더 세밀하게 보면 그런데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재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권은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무효화되었지만 나머지 배우자나 직계 존속 또 직계 비속의 아들, 딸 요 세 부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 이후에 보면은 뭐 아무런 이제 뭐 재산 형성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형제들에게까지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권 인정은 합리적이 않다. 이런 취지로 쓴 게 있어서 뭐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같은 밀접한 관계거든요. 네. 약간은 평면 달리해서 앞으로 헌재가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좀 봐야 되고요. 일단은 이 유류분권 제도에 대해서 일단 형제 자매는 이제 위헌이다라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시작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하는 자, 그러니까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네네.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그렇습니다. 유류분 그것만 판결이 일단 났다는 거기에 거죠. 한해서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좁은 범위군요. 보통 이제 사망하는 사람 보면 이제 자식들이 보통 있고 배우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배우자 자식들이 없을 때는 이제 부모도 직계 없고 존속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존속도 없을 때는 이제 형제 자매로 형제 자매로 가는 나가는 거죠. 내려가는데 네. 거기에 대한 건이다 오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해당될 것 같지는 않군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저도 뭐 관련 유류분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유류분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자나 자식들 이런 것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도 앞으로 계속 이게 심판 청구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겠네요. 예. 기다려봐야 됩니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준비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자, 이번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났고 이제 보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자, 이제 중앙정계에서는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공언하고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어떤 얘기 좀 해보죠. 네. 자,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볼 텐데 우리 안영진 변호사가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네, 참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예. 참 이게 계속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좀 한쪽에서는 그래도 좀 숨죽이는 측면도 있었죠. 예. 근데 이번에 참 우리 안동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열립니다. 조만간 열리죠. 예, 5월 7일 열리고 5월 7일. 예선은 5월 5일이고 내일 4일 26일까지 금요일까지 이제 신청을 읍면동 센터에서 하면 되는데요. 예. 이게 어디서 열리냐면 다행히 그 시내 일원에 있는 탈춤공원에서 열립니다. 네. 그런데 비가 오면은 또 컨벤션 센터에서 연다 해서 사람들이 놀랐죠. 장소가 일단 호우시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장소가 탈춤공원에서 열리는데 예. 이거는 다들 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약에 그날 비가 온다면 컨벤션 센터에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거의 멀잖아요. 여기서 한 4, 50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평일도 날 좋은데도 어려운데 비 오면 거기서 한다고 하니 이것도 왜 이러니 이런 여론이 있는 거죠. 아니 탈춤공원에서 하는데 비가 오면 그 바로 옆에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그렇습니다. 좋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안동시의 국제 컨벤션 센터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준비가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다가 오전까지 괜찮았는데 오후 들어서 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짧게 설명드리면요. 이제 이게 국제 컨벤션 센터가 도산, 안동, 도산면에 있습니다. 국책 사업의 일종인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은 유교 문화권으로 개발한다고 하면서 안동시, 영주시 등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안동시는 도산면에 약 한 4천억 원 들여서 유교 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 테마파크,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죠. 지었고 영주는 순흥면에 한 1,700억 들여서 선비세상을 지었습니다. 뭐 둘 다 적자와 낮은 방문객 문제로 골머리를 계속 썩고 있는데요. 예, 우리 청취자, 지역민들이 아마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안동과 영주, 이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안동에는 한 4천억 원 들어가고 영주에는 1,700억 원 들어서 이제 선비세상이 지어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 위치는 선정 때부터 비판이 많았는데요. 컨벤션 센터란 게 국제 국내 회의를 유치하는 곳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이른바 우리나라 국룰이라고 다는데요. 당연히 접근성이 좋고 식사 숙박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 코엑스, 부산 백스코, 대구 엑스코 모두 그렇습니다. 오히려 컨벤션 센터를 뭐 주변에 아무런 기반 시설도 없고 시내로부터 한 40-50분 떨어져 있고 별다른 대중교통 수단도 없는 산골짜기에 짓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전 세계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희한한 일이 안동시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지어놓고 나니 매년 수십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왜냐하면 너무 멀찍이 있고 컨벤션 센터 주변에 산과 호수밖에 없고 별다른 기반 시설이 없으니 민간이 굳이 거기서 회의를 열 필요도 없고 열었다가는 참석자들의 심각한 불편만 초래하기 때문인데요. 그 건물만 지어놓고 횡한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더 문제는 안동시에서는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각종 행사를 그곳에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 해맞이 행사를 기존에는 일출 명소인 일출사에서 했었는데요. 갑자기 컨벤션 센터에서 하고 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등등 많은 행사도 컨벤션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총선에서 제가 확인한 민심은 행사를 많이 여는 건 좋다, 유치하는 건 좋은데 제발 저 멀리서 가기도 어렵고 교통편도 좋지 않고 길도 꼬불꼬불한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것은 자제해달라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안영진 변호사가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하면서 지역민들 많이 만나고 이제 민심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온 거군요. 그러면 한번 갔다 오면 진짜 진이 빠진답니다. 그리고 안동 원도심 상권에서도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행사마저 저 멀리 사니 더욱더 힘들고 원망스럽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행사 담당자나 공무원들도 힘들어하는 것은 공무원 연한 비밀입니다. 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준비하려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우시에는 또 전국 노래자랑을 또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한다고 하니 시민들과 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안동 시내 아까 말씀 주신 그 바로 옆에 실내체육관 좋은 실내 시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이제 문제점 지적해드렸고요. 결국 해결책이 문제입니다. 1년에 약 50억 정도 매년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그곳에 행사하면 행사 참석자, 주최 측 실무자 모두 골탕을 먹는데요. 우선 시민들을 그만 힘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동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관청이 인위적으로 행사를 계속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행사 몰아주기도 이제 그만두어야 됩니다. 시내에서 행사를 해서 시민들도 편하고 원도심 상인들도 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건데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절약되니 행정력 낭비가 없어지면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쭉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워낙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도 뭐 번듯하게 아주 멋지게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럼 이거 행사도 안 하고 그냥 뭐 놀려놓느냐 이런 반론도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한 반론 때문에 지금 안동시도 각종 행사 유치해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시민들의 불편과 그런 극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컨벤션 센터 활성화를 도모한 것은 주객전도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논의는 지금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여러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 선비세상 등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소 헐값이라도 민간에 매각을 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향후 적자 보정용 예산 투입을 막고 그리고 그 매각
대금으로는 원도심의 체육시설 등 시민 편의시설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아, 민간에 그냥 아예 매각해버린다. 그렇죠. 헐값이라서요. 아까 이게 1,700 얼마 들었다고 4천억 들었습니다. 4천억. 그 세 개 시설에 안동 같은 그렇죠. 경우는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뭐 한 3분의 1 정도 뭐 그렇죠. 대충 봐도 뭐 1,000억 원 이상인데 예. 들여서 지었는데 이걸 민간에 매각한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주고 이거를 살 만한 민간 업자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게 장사만 잘 된다면 살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면 그래서 헐값에라도 팔자 이 말씀이고요. 그런데 헐값에라도 안 산다면은 민간이 그럼 다시 말해서 그만큼 문제점이 있는 건물이라는 방증인데요. 그렇죠. 반증이죠. 그게. 자, 돌아와서 그럼 그만큼 해도 안 팔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실상 매각이 어려우면 무상으로 또는 매우 낮은 금액으로 임대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 임대를 주자. 예. 그렇다면 추가 투입되는 예산은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 경우에도 뭐 어렵다 한다면은 이도저도 안 된다면은 그냥 이렇게 가선 안 되는 거는 맞거든요. 예. 그럼 관리 소유권을 국가로 넘겨서 안동시 기타 이 관리단체는 여기서 손을 떼야 합니다. 예. 그래야 되지. 또 그러면 이게 법률적인 게 필요하다면 적자성 시설 적정 관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이건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데요. 전국에 이런 게 억수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겠죠. 예, 지어놓고 막 계속 돈만 들어가는데 맞아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부숴버리자니 비판 여론이 있고 이런 게 각 시구만 하나씩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놔두면 안 되니까 국회에서 해결해달라 이겁니다. 아하. 안 그래도 지방 재정이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가 낮아서 문제인데 지금 50억씩 내줄라 그래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법률 제정을 통해서 국가로 다 넘겨서 해결책 해보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동 예천 국회의원 안동시장은 이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 달라는 총선 민심에 구호가 아닌 해결로서 응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대 문화권 사업으로 건설됐던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 더 이상 시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세금 계속 투입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매각하든가 안 되면 임대를 주든가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소유권 관리권을 다 국가에 넘기든가. 그렇죠. 무슨 수를 쓰긴 써야 된다. 예,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 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 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라디오. 네, 6시 25분 1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청송군의 올해 환경 분야 군정 추진 방향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죠. 청송군 환경관리과 박명희 환경정책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박명희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청송군 올해 환경 분야의 군정 추진 방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청송군은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군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환경 분야 군정 추진 방향을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물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미래 환경 구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네,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물로 국민이 행복해지는 미래 환경 구현. 네, 이게 바로 올해 환경 분야의 군정 추진 방향이다는 말씀이시고, 자,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과 친환경적 환경행정 전개를 위한 총 사업비가 58억 원 정도로 세부 사업으로는 청정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시설 및 질병 확산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도로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7곡의 생태축 복원 사업을 2023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대책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국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대기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에서 발생한 영농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품의 수거 촉진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및 정비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2023년 준공된 청송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에 이어 진보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을 통해 급수 보급률을 86.1%로 향상시켜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 처리 시설 확충 및 하수 관로 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 하수 처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수역 수질 오염 저감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예,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추진 계획도 다 세워놓으셨는데, 자, 그럼 그 내용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보죠. 자, 먼저 말씀하신 게 이제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질병 확산 방지에 58억 원이 투입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면요. 네, 저희 농가에서 경작 중인 농산물에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같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선 울타리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청자를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설치비를 지원하고 또 관내 엽사들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을 상시 운영하여 피해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주로 하천변이나 농지 경계에 넓게 분포하여 토종 식물을 잠식하는 생태 교란 생물인 가시박 퇴치를 위해 읍면별 대량 서식 지역에 집중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발생으로 인한 집중 관리 지역으로 피해 방지단의 멧돼지 수렵 활동 지원 및 관리와 폐사체 발견 신고 시 위생적인 수거, 보관, 처리를 위한 대응 요원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확산 방지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그리고 질병 확산 방지에 58억 원의 예산이 쓰인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송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한 27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예, 그 정도 사업부를 투입해서 전기 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 4, 5등급 노후 경유차 도기폐차 보상금 지원, 매연 저감 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다수의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예. 또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 어린이 등이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대기 환경 정보를 상시로 나타내는 미세먼지 신호등 한 개와 초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스마트 에어 샤워기를 한 개 시설에 설치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도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와 방치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 환경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냥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주신 게 이제 생활 폐기물 그리고 영농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도 여러 사업을 계획 중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생활 폐기물은 국민들이 배출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수거, 운반하고 재활용품 분리 작업을 거친 다음에 공공 및 민간 시설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또 영농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를 촉진하고 배출 장소 개선을 위해서 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장소에 공동 집화장 및 재활용 동네 마당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 배출을 유도하고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이 종이팩, 폐건전지를 수집하여 읍면이나 군청으로 가져오시면 수량에 따라 화장지, 종량제 봉투,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교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탄소 중립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생활 폐기물, 영농 폐기물 처리 사업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아주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도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요. 네, 엄청납니다. 저희 투입할 예산이. 설명을 드리면 국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진보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총 사업비 420억, 안덕 현서 부남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총 사업비 253억, 시설 정비 사업으로 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1차 청송읍 진보면 지역에 280억, 그 외 지역의 현대화 사업 2차 200억,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에 143억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단위가 어마어마하군요. 상수도 사업이. 예. 네. 그리고 저희 지난해 준공된 정송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는 사업비가 398억으로 지방 상수도 미급수 880세대 1,792명에게 더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고 연이어 올해 추진하는 안덕, 현서, 부남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 또한 작년에 착공하여 26년 말 준공으로 670세대 1,208명에게 지방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진보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는 진보 정수장 내구 연안 도래에 따른 시설 개량 및 선진화를 통한 용수 용량의 증가로 더 많은 지역의 수돗물 공급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저희 경북 북부 교도소와 4월 초에 체결된 지방상수도 용수 공급 협약은 우리 두 기관 간 상호 신뢰 및 소통 강화로 향후 청송 여자 교도소 유치 등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요. 그렇죠. 나아가서는 지방 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상수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마찬가지로 하수 처리 시설 또 하수 관로 정비도 상당하군요. 그러니까 파천면 신길이 안덕면 신성리 중앙산면 상평리 지리 등에 약 275억 원 정도 들여서 마을 하수도
공사하고 안덕면 가문리 성재리 일원에 또 역시 89억 원을 들여서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도 네. 있고요. 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청송군의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네네. 저희 도시 브랜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산소카페 청송군을 지켜나가기 위한 초석이 되는 환경 정책을 분야별로 완벽히 추진하여 우리 군의 천혜 자원 보존과 국민의 안전한 생활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환경 보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해 주신 환경 관련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군 환경관리과 박명희 환경정책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인미의 당선인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미입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앞으로 네. 민주당과 어떻게 합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5월 2일 날 합당 하기로 다음 선언이 주에. 되어 있고요. 이미 예. 당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딱 네. 일주일 남았군요. 일주일 후에는 네, 예, 더불어민주당 인미의 당선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네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지난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뭐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예. 일단 그 언론에서 대구 경북에서 8년 만에 이제 민주당 당선인이 나오다 보니까 예. 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인터뷰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 이렇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상임위도 이야기하고 이후에 의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도 많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는 대부분이 이제 농해 수익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행안위로 가시겠다. 선거제도 네. 개혁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그리고 뭐 저희가 대구 경북이 아주 수십 년 동안 사실은 대구 경북 행정이 기초, 광역, 단체장, 국회의원 모두가 일당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제대로 감사든 뭐든 이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들여다보고 목소리를 내고 하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앞으로도 매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인미의 당선인과 만나볼 텐데 매주 근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생활이 과연 뭐 어떤지 우리 지역민의 네. 예, 지역민들에게 이제 보고한다 생각하시고 왜 저기 네. 국회의원들 보면 의정 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지역민들에게? 네. 그러니까 아우 감사하네요. 예, 인미의 당선인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매주 제가 너무 큰 숙제를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예. 자, 꼭 뭐 무거운 정치 문제가 아니더라도 왜 가벼운 내용도 많잖아요. 왜 국회의원들 네. 뭐 쉴 때는 뭐 어떻게 쉬는지 저 비회기에는 어떤 시간을 갖는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해서요. 아주 사소한 그런 것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본론 들어가죠. 자, 영수회담 이제 오늘 2차 실무회동이 있었네요. 이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이번 주도 일단은 뭐 내일까지니까 뭐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삿바 싸움이 이번 주는 물 건너갔죠. 그렇죠. 물 건너갔고 삿바 싸움이 꽤 민감해서 이러다 뭐 틀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고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이거는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굳이 이렇게 야당과 여당이 삿바 싸움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실이 사실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는 생각하거든요. 아, 오히려 대통령실이. 예, 대통령은 이미 이제 그 총선의 민심을 받들고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저는 아마 지난주에 비하면 이번 주 여론조사 해보면 소폭이라도 상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말 자체로도. 그렇죠. 예. 이미 많은 국민들이 여야 영수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대통령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미 하는 것 자체로도 저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의제를 두고서 자꾸 그렇게 삿바싸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육자회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려울 게 있나요? 저는 어느 한쪽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어쨌거나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총선의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태도로 의제 조율에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데, 자,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의 이제 의제 안이 나오는데 3+1 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첫 번째가 대국민 사과, 두 번째 최상병 특검, 세 번째 거부권 자제. 여기다 플러스 뭐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이게 이제 민주당 안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흔쾌히 받아들일 만한 이 의제가 하나도 없어 보여서요. 과연 성사가 될까? 예. 회담이 끝난 다음에 합의문까지 면밀하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내부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원래 회담을 할 때 의제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의제에 관한 내용이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할 것인가도 이미 어느 정도 밑에서 이게 조율이 된 다음에 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의제로 올라간다는 말은 그 의제에 대한 일정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게 과연 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합의안을 완벽하게 도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지금 벌써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예요? 2년. 1년 10개월? 그렇죠. 예. 2년이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거는 일단 이게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측이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 그래요? 자, 최상병 특검 이것도 아주 따끈따끈한 주제인데 이게 과연 의제에 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상병 특검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뭐 의혹입니다만 대통령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아마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 시점에서 이게 심각한 사안인지 국민들의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빼고 싶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민생 의제만 넣겠다. 그러니 25만 원 민생 지원금에 대해서는 뭐 금액이 조절이 되든 뭐 하든 간에 어쨌거나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심각한 거냐라고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야뿐만이 아니라 국민 일반이 가지고 있는 민심은 이게 벌써 사건이 벌어진 지가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7월 말이면 이게 1년인데 그래서 이거는 또 공수처의 수사가 이게 뭐 별 진전 없이 이렇게 있다 보니 또 증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1년 안에 이미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총선 과정에 특히 영주에 공천을 받은
받고 당선된 분의 경우, 임종도 후보의 경우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서 저희가 총선 과정에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안보실 2차장이었죠. 임종덕 네. 당선인이. 그러니까 수사 외압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관계자인 거잖아요. 예. 이 상황이어서 총선에서 이 문제가 화두가 안 됐으면 모르지만 곳곳에서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었고 대통령실에 이 정말로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정황상 이렇게 우리가 그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여서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곤란할 수는 있으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빼놓고 영수회담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꼭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고. 지난 2년도 채 안 됐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총 9건을 쓴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 3법 개정안이란 말이에요. 일단 대통령이 거부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입법을 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저 영수회담 의제로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다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민주당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언론협업 단체, 언론협회 단체하고 시민단체, 그다음에 야권 모두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개혁신당까지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1대 국회 1호 입법과제로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그 입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고 사실 뭐 거부권이라는 게 이 당시에 힘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 상황에서는 힘의 관계에서 이것을 본인의 개인적인 뭐라 그럴까 유불리? 네, 그렇죠. 유불리를 따져서 이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것을 막무가내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방송 3법 개정안 하면 한마디로 핵심 내용이 그겁니까? 그 왜 KBS, MBC 이사회 그 이사들을 늘려서 정권이 휘둘리지 않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 이게 핵심이죠. EBS 운영과 관련된 법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정도는 좀 의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지금 여당이어서 반대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거론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왜 이거 해결하지 못했느냐고 저희도 많은 그 비판을 받았던 법안이어서 이게 뭐 또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를 따지지 말고 이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은 지금이라도 입법을 하고 그런 게 좋지 않는가. 이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부권 행사했다 하더라도 뭐 국민적 여론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당 다수가 그렇게 결의한다면 따라야지요. 대통령이 자기 좋은 일만 할 수 있나요? 이 언론 얘기할 때 그 얘기도 꼭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는 게 지금 뭐 방통위, 방심위, 이번에 또 선방심위까지 해서 그 무분별한 언론 옥죄기 하는 거 있잖아요. 무분별한 방송 제재 엄청났습니다. 징계가. 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한마디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쳐요. 지금 뭐 50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 말에 이제 언론도 그렇고 죄가를 물리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도 꼭 좀 올랐으면 좋겠고. 자, 이번 영수회담 앞두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었잖아요. 이제 야권끼리 다 모여서 영수회담 전에 뭐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자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좀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뭐 만찬 회동 예정이라는 그런 속보가 떠서요.
이건 맞는 겁니까? 내용이?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만찬 예. 회동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다고 속보가 나왔던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일단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여야 영수회담을 할 때 야권의 명실상부한 대표로 그 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를 다 이렇게 끌어안는 그 맏형님으로서의 의제를 가지고 만나라라는 취지로 아마 발언을 그런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아직은 이제 당선자의 입장이고 예, 그리고 의원이 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 야권과의 연대 회동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으로 제의를 한 거니 그것에 충실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어쩌면은 조국 혁신당이 이 틈새에서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거를 조금은 경계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한간의 그런 지적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대통령이 제안한 그 연석회의에 대한 영수회담에 대한 그냥 우리가 그것까지 뭐 당신들의 목소리까지 이렇게 뭐 받아들여서 회담에 들어가는 것이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예, 적절한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지금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앞으로는 또 몰라도. 그렇죠. 자, 이제 앞으로는 전체 회의도 해서 의제도 만들고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저는 첫 번째 회담인데 예, 너무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선을 좀 이렇게 그어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 오찬을 거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뭐 건강상의 이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비대위원들과는 또 만찬을 가져서 그랬는데 자,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위원장 지금 뭐 어떤 상황입니까? 둘 사이가. 저도 뭐 그 당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근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약간 불편한 거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서운해하는 건 맞다고 얘기해요.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 뭐 그런 방송도 있어서요. 그런데 사실 오찬이라는 거는 어떤 깊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리고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거절을 한 건 오찬이 아니라 대통령과 독대로 이렇게 저녁 때 깊은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원했던 것 같거든요. 그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도 했고 사실은 대통령 때문에 선거가 어려웠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고충을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만나는 자리에 같이 동석하는 형태로 오찬 초대하면 그 기분이 좋겠어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임미애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의정 보고회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